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락강 두 번째 시간 상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기 전에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좀 약간 좀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망했어요. 약간. 그리고 이제 염색을 다시 했죠. 석 달 만에 한 것 같아. 저는 이 거의 다 거의 백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부분이 근처가. 그래가지고 염색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흰머리가 많았던 건 아닌데 이게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흰머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다가 세 권째 되고 나니까 이게 뭐 끝나버렸어요. 온 머리가 그냥. 아마 한 권 더 나오면 아마 그냥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음. 요즘 좀 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락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뭐 미술사 수업이나 뭐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이나 뭐 발레나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설치해 놓고 그냥 바로 찍으면 돼요. 뭐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고 준비할 이유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다시 저도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책도 다시 좀 봐야 되고 그것도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또 되게 새롭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세 파트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그러면은 세 개 올리면 되겠네?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5개는 올라가야 돼요, 이거. 1시간씩 잘라가지고. 그 정도로 이게 해야 될 게 많고, 또 혹시나 내가 또 오류가 생길까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갈 수 있다고 또 개흥분했다가 또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나가는 게 맞기는 한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긋지긋해요. 저는 그냥 올해는 그냥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냥 또 단순경비율 뜨겠네. 에휴. 자, 잡소리 그만하고 자, 락강의 상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금 말하지만 앞서 얘기했었던 서슈리의 그 언어학에 대해서 미리 또 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도 다시 또 반복할 거긴 하지만 자, 그럼 먼저 다시 또 우리는 데카르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락강 이야기하는데 데카르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락강을 자꾸 락강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을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근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대짜고짜 락강 들이대면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도 진짜 이 더럽게 어려운 이거를 갖다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 그럼 다시 또 데카르트부터.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키토 주처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 명제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없다면, 근대 철학 전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대적인 모든 맥락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데카르트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미술 수업 할 때도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어? 자, 철학에서의 뼈대는 두 사람이에요. 플라톤과 데카르트.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두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현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대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일단은 뭐냐 이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근대성의 기본적인 특징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다시금 말하지만 이 문장은 뭐다? 나가 뭐다? 주체라고 얘기했죠.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요게 수로라고 얘기했죠. 자, 나는 뭐 한다? 존재한다. 뭐 할 때? 생각할 때. 나는 생각할 때 뭐 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생각하는 인간,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요 문장을 하나의 명사로 바꾼다면은 생각하는 인간이 되겠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고 생각했냐면은 자아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생각하는 의식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의식적인 부분을 자아 또는 주체라고 하는 부분하고 동일시하게 되죠. 그러니 먼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표상을 해서 내 앞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 주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지? 자, 이게 이제 이 생각이 근대 전반을 지배하고 있게 되고 이러한 맥락 아래에서 뭐 실존주의 같은 것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락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다? 허구이다라고 하는 걸 밝혔다라고 제가 저번에 상상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자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자, 데카르트 쇼로 가면은 생각하는 인간이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바로 뭐다? 주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락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허구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해 보자면 거울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내가 서 있고요. 여기에 거울이 비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거울 이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은 거울 속에 비쳐 있는 나를 진정한 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현실에 있는 나는 어떤 것이냐? 자, 뭔가 문제가 많은 나예요. 뭔가 좀 부족하고요. 문제가 좀 있고요. 좀 모자라기도 해요. 어떤 측면에서 모자랄까? 최초의 거울 단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최초의 거울 단계는 아기 때 생긴다고 얘기했죠. 최초의 거울 단계인 아기 때에는 내가 아직까지 성장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 신체 전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 자신이 어떻게 느껴진다? 좀 파편화되게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걸 자꾸 또 파편화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이론을 갖다가 아까 보니까 얼마 전에 댓글 보니까 뭐 비평 이론 공부하는 분도 있던데, 이 비평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이론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이론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좀 독창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거는 뭐 파편화된 신체야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진짜 이 신체가 뭔가 쪼개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에 집착하다 보니까 무슨 뭐 각기 춤추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각기 춤추는 영화는 공포영화밖에 없거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편화된 신체라고 하는 걸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파편화된 신체와 유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떤 걸 가질 것 같아요? 자, 이 거울 단계라고 하는 거는 성인이 된 그 다음에도 반복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성인이 된 내가 다시 신체가 파편화된 것처럼 느낍니까? 내가 팔다리를 못 움직이나? 그렇진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다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 받을 때 되게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좀 병신 같고, 나같이 모자란 인간은 없는 것 같고,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도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파편화되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단어에 자꾸 사로잡히게 돼버리게 되면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도용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 뭔가 내가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느낌 그 자체가 나를 좀 모자라게 느낀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나를 보고 모자라게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성인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나라고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나도 지금 아주 비참해요. 왜 비참하겠어. 맨날 어디 나가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 모든 걸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고, 이깟 병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분도 우울해지고,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러다 보면 뭐 내가 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안 그래요? 뭐 나만 이런 거지, 뭐 다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잘 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때도 나도 나를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요. 파편화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거울 이미지가 하나 등장하는 거야. 되게 뭐 잘 나가는 사람, 뭐 똑똑해 보이는 사람, 아니면 또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타인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상적인 무엇인가로 상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좀 더 멋있고 괜찮고 인격적으로도 훨씬 더 훌륭하고, 그걸 이제 이 거울 이미지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울 이미지 속에 있는 이 사람, 그 타인은 뭐가 돼버리냐면은 이상적 자기가 돼버려요. 아이들 셀프라고 얘기하죠. 이상적 자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적 자기로서의 기본적인 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 자, 로또를 샀다고 해봅시다. 매주 사세요? 나는 매주 사요. 자, 로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물건인데, 왜냐면 사람은 로또를 사게 되면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상상을 하게 되죠. 어떤 상상을 합니까? 그것이 걸렸을 때의 나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상상한단 말이에요. 자,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게 걸렸을 때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고 아주 속물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오는 답은 되게 뻔해요, 사실. 뭐 빚 갚거나 뭐 집 사거나 차 사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뭐지 무슨 뭐 여행 간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그런데 그때 내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그 돈을 가졌을 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상상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 상 말이에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어디서 본 것들이다? 뭐 드라마에서 본 거, 뭐 TV에서 본 거, 뭐 그런 타인의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이미지를 갖다가 적당히 조합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꿈꾸는 나의 이상적 자기라고 하는 이 아이들 셀프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뭐다? 거울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어디서 온 것이다? 타인의 모습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요. 알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뭘 꿈꾸겠어요? 간단하죠. 나 같은 경우는 뭘 바라겠어.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뭘 할 수 있을 테니까. 돈도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나 약간 조금 그런 거 좀 있거든. 사람들이 막 알아봐주고 하면 은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 막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모습, 그런 데서 약간의 좀 쾌감 같은 느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막 TV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TV. TV. 나 옛날에 한번 TV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2년 전에. 나 TV 나오면 나 엄청나게 삶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공중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아무튼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자, 아무튼 TV도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막 환호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 생각들은 결국 다른 작가, 어떤 작가의 이미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알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 셀프라고 하는 거, 이런 이상적 자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별 볼 일 없는 인식이나, 나는 좀 약간 바보 같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 자체가 파편화된 신체와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거울 이미지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거울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또 그거를 나의 자아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겨진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락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뭐, 아니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락강을 배우는 거니까, 일단은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무언가를 만약에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꼬투리 잡게 되면요, 그건 말장난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 일단은 익혀요. 익힌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그 다음에 비판이 들어가는 거죠. 순서를 정확하게 잡으라고. 잘 모르면서 자꾸 말꼬리 잡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그건 비판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자, 락강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이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절대 주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나, 여기서 말했던 이 문장이 가지고 오는 생각하는 나, 이것이 바로 뭐다? 자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 생각하는 나가 자아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락강 같은 경우는 아니다, 타인이 들어가 있는 이 거울 이미지가 뭐다? 자아이다. 그러면은 데카르트의 생각은 뭐다?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데카르트의 생각을 싫어하는 걸까?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이 생각이 너무 많은 파단을 가져왔고, 그래서 유럽 쪽 애들 같은, 유럽 쪽에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 근대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전부 다 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앞서 올렸던 데카르트 철학의 기본적인 맥락 같은 거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저 위에 띄워놓을게요. 저거를 보라는 거지. 자,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락강의 상상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상상계는 이 정도에서 끝이에요. 그러면은 자아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정도에서 이 상상계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울 이미지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를 알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은 주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자아 이꼴 또 주체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나가 자아이고 또 이꼴 주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락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구분 짓게 돼요. 일단은 거울 이미지에서 가져오는 게 자아상이라고 한다면은, 주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다르게 성립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주체는 무엇이냐? 약간 좀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일단 확실한 거는 상상계, 거울 이미지 단계를 넘어서 상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진입할 때, 그때 주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 최초의 순간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오이디푸스라고 부르는 거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알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주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다음에 볼 거예요. 오늘 다 못 본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지우고, 자, 그러면 이 상징계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자, 보통 락강을 보고 구조주의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징계에 들어있는 구조적 측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시르의 언어학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상징계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신분석 학자이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락강은 무의식이란 무엇이냐라는 말에 언어적 본성을 강조하게 되죠. 자, 언어적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언어적 본성,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소시리의 틀을 그대로 가져온단 말입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만든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그냥 따로 존재하고 있었고, 나는 태어난 나는, 인간인 나는 그 언어를 그냥 어떻게 한다?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초월해 있어야 돼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독립된 질서여야 하고, 또 아무튼 뭐 그러하죠. 그래서 소시리를 여기서 다시 설명하기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영상을 다시 보고 오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이 것이 가지고 온 효과라고 봐요. 소시리의 이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 차원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의식적 내용을 갖다가 좀 개인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네. 그럴 수가 있겠네. 그죠? 근데 라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이유는, 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나야. 근데 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깥에 거대한 그물망과 같은 어마어마한 언어의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초월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나는 이걸 어떻게 할 뿐? 그냥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사용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왜 자꾸 그물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물 위를 만약에 언어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이 그물 위만 돌아다니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그물 바깥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언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뭔 말이냐면은, 자, 이거 봅시다. 자, 이게 뭐지? 양파망이죠. 자, 이 양파망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까이서 봐봐요. 그물망처럼 생겨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덧대 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 하늘색 칠판이 전체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위에 언어의 그물망이, 이 언어의 구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이제 확대시킨 게 이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그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물이. 이 그물이 겹치는 요 하나하나를 보고 이제 기호라고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개가 있고요. 여기는 소가 있고요. 여기 뭐 말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거대한 관계의 체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리고 이 칠판을 갖다가 그냥 전체 세상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전체 백으로서의 세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위에 언어가 이렇게 더 씌워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만약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체를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전체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언어는 이만큼의 세상을 갖다, 그러니까 이 요만큼의 언어라고 한다면은 요만큼의 세상을 갖다가 이 언어를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 뒤에 하늘 색깔 칠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보입니까? 이 그물망들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으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이 구멍은 언어로서 덮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언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인간이 이 언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이 언어의 이 그물망 위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위만 돌아다닐 수 있다고. 요렇게. 요 위만 돌아다니지 인간은 절대로 세상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 칠판 자체는 볼 수가 없다는 거지. 항상 요 위만 돌아다니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이해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자,
요 위만 다니게 되고 사람은 요 위에서만 사고하고 요 위에서만 생각하고 요 위에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 이따만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따만한 세상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 잡아낼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인간이 이 언어를 갖다가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어떻게 된다? 이게 인간이야. 이게 언어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잡혀버린다고요. 이렇게 잡혀버리게 되면은 나는 봐봐요. 잡혔으니까 요 위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지고 요 위에서만 요렇게 내가 사람인데 요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거대한 진짜 세상은 나는 볼 수가 없다는 거지. 락강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는 이 거대한 세상, 이 언어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밑에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이 뭐냐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신호지되는 진짜 세상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위에 언어의 그물망이 이렇게 올려진다고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봐봐. 자, 이거의 전체 세상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진정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위에 언어가 이렇게 올려진다고요. 이렇게 올려진다고. 이 위를 내가 사람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요 그물망, 요 위만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세상의 전부인 줄. 근데 이 밑에는 뭐가 있어?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아들 책인데. 아무튼 이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인간은 요 위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전체 세상이 뭔지 아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아랫부분을 만약에 전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무의식의 세계라고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맥락은 언어의 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약간 조금 변화라고 하는 걸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똑같아요. 언어의 구조, 이 그물망, 요게 상징계예요. 이 그물망, 요게 상징계라고. 그럼 오이디푸스는 무엇이냐? 이 상징계의 이 그물망 위로 인간이 최초로 진입하는 순간이에요. 일단 여기에 발을 디디게 되면 절대로 못 나가요. 탈출은 불가능하다. 디디는 순간 끝이야. 처음부터 그냥 타담처럼 살던가. 그게 아니면은 탈출은 안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요 위에 올라오는 그 순간을 뭐라고 부른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단계라고 부르는 거죠. 요건 다음에 볼 거예요. 자, 아무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하려면은 이 소시리의 언어학을 갖다가 좀 변화를 줘야 돼요. 자, 소시리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어떻게 봤냐면은 또 생각이 안 나냐. 어디 있냐? 기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뭐라고 해야 될까? 소시르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의 거대한 구조에서 제일 최소화되어 있는 단위를 기호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위에 기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밑에 기표라고 하는 걸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나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위에 있는 이 기의 드러나 있는 이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개념이고요. 나무라고 하는 거는 내 입에서 나온 표시예요. 내 입에서 나온 표시라고. 이 나무라고 하는 이 대상을 갖다가 꼭 나무라고 하는 말로 불러야 할 그렇게만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얘랑 붙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의적인 특징을 가지죠. 필연성은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러한 거대한 어떤 뭐
이 거대한 이 풀떼기를 보고 꼭 나무라고 불러야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불러볼래. 그냥 나는 그냥 네무라고 해볼래. 아니 나는 그냥 너무라고 해볼래. 아니 나는 그냥 나무이라고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냥 합의를 본 거예요. 뭐라고 부르기로? 나무라고 부르기로. 여기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게 만약에 맞붙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맞붙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기표는 이제 언어적 아니 청각적 이미지라고도 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하고 이게 맞붙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치게 되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동그라미 쳐졌으니까 이 둘은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뭐다? 한 세트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기표는 기의를 향해서, 기의는 기표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상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의 관계는 요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기호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소시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소시르의 기호 모델이에요, 이게. 자, 요것이 이제 그러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라칸 같은 경우에는 또 수정을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어디다가 그리지? 밑에다가 할게요. 보이나? 보일 거예요, 아마. 자,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나무, 다음에 밑에다가 개념이 들어가고요. 동그라미를 갖다가 지워버려요. 자, 동그라미 안 칩니다. 화살표도 지워져요. 요거와 요거만 있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표 기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때부터는 좀 말을 바뀌게 돼요. 자, 이쪽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시니피에라고 불러요. 아, 시니피앙이라고 불러요. 아, 맞나? 또 헷갈리네. 가만있어 봐.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쪽을 갖다가 시니피에라고 부르죠. 기표예요, 그냥. 이거는 기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바꿨을까? 왜 기표를 위에다가 뒀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보신 책에서 이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요. 랑깡을 다루는 책은 이 이야기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온다고. 자, 소시르의 이론에 따르면은 기의가 우위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표보다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청각적 이미지가 뭐가 중요해? 개념이 중요한 거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뒤집었어요. 왜 뒤집었겠어요? 뭐가 중요하니까. 신입피양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동그라미를 지우게 되면요. 이게 닫혀 있지가 않아요. 봐봐요, 봐봐요. 한번 봐봐. 이게 만약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개념, 이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는 이 동그라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둘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 묶여서 한 세트로만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지. 알겠죠?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믿을게요. 어. 그리고 이런 거는 현장에서는 안 합니다. 내가 오늘 현장에 가가지고 막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아씨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잘 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올릴까 말까. 자, 아무튼 근데 락강이 이걸 어떻게 했다? 이렇게 지우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걸 지워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반드시 이렇게 딱 엮여야 되는, 엮여가지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식의 특징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표라고 하는 것과 기의는 이 중간에 보면 선이 하나 있잖아요. 이 선이 어떤 의미냐면 단절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단절되어 있고 중간에 동그라미 치는 게 없어요. 요거는요, 중간에 이게 터져 있지만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는 얘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고 이 개념은 또 이 나무 기표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은 단절의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근데 낙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살표가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단절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신입피항이랑 신입피해 사이에는 그것이 붙어야 할 그러한 이유 같은 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트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기표는 기표들끼리 있고 기의는 기의들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어떻게 비유를 해야 좀 더 이해가 하기가 쉬울까. 정말 어렵다. 자 이게 거대한 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물이야. 이게 아니야. 이 설명 그래 이게 낫겠다. 자 이게 물이야. 이게 거대한 물이야. 물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신입피해의 세상인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딱 단절되는 부분이 하나 딱 생기는 거죠. 이게 이 중간에 선이야. 이게. 그리고 요 위에 뭐가 올라오냐면은 요게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기표의 덩어리인 거예요. 기표의 거대한 구조이자 체계인 것인데 이것이 밑에 있는 기이와 만나지지가 않아요. 왜 안 만나집니까? 이놈이 가리고 있으니까 만나지지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개를 갖다가 분리시켜 버려요. 이 두 개를 갖다가 완벽하게 분리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기표, 그러니까 신입피양은 이렇게 혼자서 독자적으로 완벽한 구조와 체계를 잃은 채 저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그냥 기표로만.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밑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의미이자 개념인 기의는 밑에서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딱 붙었게 되면은 이렇게 봐봐요. 자 이게 기의야. 이거를 갖다가 이게 방석인데 자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은 이게 이 점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 고물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과 이 뒤에 있는 개념이 딱 맞붙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기호가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런데 밑에 뭐가 생겼어요, 지금? 가림막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어요. 그러면 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붙지 못하고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흐른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버린다고. 맞붙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신입향은 지들끼리 그냥 결합해가지고 거대한 연쇄 그물망을 하나 만들게 되고 이것이 언어의 체계예요. 기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의 신입피해랑은 붙질 않았어요. 붙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기표 자체로서는 아무런 뭐가 없어? 의미가 없죠. 왜냐면 개념이랑 붙지를 못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놈이 가리고 있으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려면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은 그럼 언어라고 하는 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입피함과 신입피해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느 한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순간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고정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입피해와 이게 신입피해야, 이게 신입피향이야.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얘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고 이게 밑에서 이렇게 막 흘러다녀.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옷이 삐꾸가 나가지고 어느 순간 딱 치워지면서 한순간 이게 딱 붙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 한 점이 딱 붙었어. 이렇게 요 한 점이 요 한 점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고정점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고정점이라고. 이거 왜 설명하고 있지? 또 갑자기 또 현타가 좀 심하게 오네. 자, 아무튼 고정점. 자, 이 고정점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이 고정점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딱 만나게 되는 건데 그 고정점에서 뭐가 생긴다? 주체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해 설명을 더 쉽게 해줄게. 자, 나는 불어를 할 줄 몰라. 나 프랑스어 할 줄 몰라. 자, 그런데
내가 어느 프랑스인 만났어. 그 엄마가 나한테 와서 봉주르 샤브라블리 하면서 막 떠들어 씨. 근데 나 한마디도 모르겠어. 근데 그 엄마가 막 내뱉고는 있어. 그러면 내뱉고 있는 게 뭐야? 신이 피양이에요. 기표를 지금 내뱉고 있잖아. 내 귀에 들어왔잖아. 나는 근데 씨 한마디도 모르겠다고. 왜 몰라요? 기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기표만 그냥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지, 기의는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난 몰라. 그래서 허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임마하고 대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니 지는 지대로 기표만 말하고 있고 나는 하도 모르겠고, 아니 기는 계속 흐르고만 있고. 자, 지가 말하는 봉주라고 해도, 봉주라고 하는 건 청각적 이미지죠. 기표예요. 기표인데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의미가 붙지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의미가 계속 흘러요. 이렇게 뭐지?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봉주 뭐지? 빙신아 뭐 이런 뜻인가? 바보야 이런 뜻인가? 아닌데. 자, 내가 처음엔 빙신아 생각했지. 그 다음에 아닌가? 바보야라고 생각했지. 의미가 그렇게 흘렀다고. 그 다음에 혹시 나한테 웃는 거 보니까 좀 친근한 건가? 돈 달라 뭐 이런 뜻인가? 또 의미가 흘렀죠. 다음에 또 아닌가? 알고 보면은 정말 나보고 지금 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또 의미가 흘렀어요. 나는 봉주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기표만 들은 거야. 신입피양만 들었다고. 근데 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신입피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했나 멍청이라고 했나 나보고 똑똑하다고 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바뀔 때마다 신입피는 어떻게 된다?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른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잖아 이렇게. 힘들어 씨. 자, 그러니까 이게 기표랑 계기가 맞붙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다시 한번 더. 자, 이게 기표야. 이게 기표야. 길이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마랑 내가 대화를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고정점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뭐가 이야기가 시작될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안 되겠다. 조용해. 닥쳐.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태. 안녕태.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하겠어요? 피터. 프로 이름 뭐가 있지? 몰라. 아무튼 뭐 제임스. 루이 하죠. 루이. 그래. 루이 좋겠다. 루이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순간 뭐가 생겼어요? 내가 몰라. 모르는데 고정점이 하나 생긴 거야. 이제 알겠지? 손. 그럼 불어로 이제 무시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또 뭐가 생겼어? 기표와 기가 딱 붙었지?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 고정점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고정점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 연결해가지고 의미를 갖다가 넓혀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소시리의 기호 이론은 한 번 더 동그라미가 쳐져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맞붙는 임시적인 지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기의에만 결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의 기표는 다양한 기의와 결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락강식으로 한번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제 정신분석에 맞게끔. 자, 일단 고공들이 먼저 알았죠. 자, 이런 극단적인 예 말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또 흐르는 경우가 뭔지. 자,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봤어요. 자, 이거 보고 계시는 남자분들,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봤다고, 기표를 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머릿속으로 뭔가를 떠올리겠죠. 자, 떠올릴 거 아니에요. 자, 뭐가 떠올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자가 떠올랐죠. 그러니까 이때의 여자는 그냥 뭡니까? 그냥 생물학적인 여자예요. 그냥 여자. 끝이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 N번방의 그놈이나 뭐 가까시라 했나 그놈 놈들, 그런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이 만약에 여자라고 하는 신입향을 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떠오를 것 같아요? 악, 삭, 나쁜 것, 뭐 창녀, 뭐 향락, 뭐 쓰레기, 막 이런 식의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검색을 해보면요, 여자라고 하면은 그냥 생물학적인 의미만 쭉 표현이 돼 있어요. 자, 내가 여자를 만약에 구글 하단에서 검색을 한다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러면 또 여성이 먼저 알아야 되겠네.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요걸 떠올린다고요. 그냥 막 그냥 생물학적인 게 의자인 그냥 동물 그걸 떠올려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마녀 같은 걸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야동에 나오는 주인공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사악한 년 막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막 별것 다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뭡니까? 의미는 흐른단 말이에요. 흐르는데 내가 여자라고 하는 이 기표가 하나가 있어.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점에서 고정점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요. 네가 여자라는 말을 봤을 때 무슨 상상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의 기표에는 하나의 기만 붙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애초당초의 절대적인 의미, 안정적인 의미 그런 거는 애초당초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나무라고 하는 기표를 들었을 때 요거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붙으면은 여기에 고정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별난 놈은요 다른 걸 떠올리는 놈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뭘 떠올릴 수 있을까? 뭐 자연 뭐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다른 기회를 떠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은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흐른단 말이에요. 자, 이게 흘렀어. 흘러가지고 이제 뭐가 생겨와요? 거대한 뭐 나무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이제 뭐 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떠올릴 수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무를 보면서 뭐 더러움 뭐 없애버리고 싶음 심지어 나무를 보고 자살 같은 걸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걸요. 자, 그렇게 이 신입 피해는 뭐 할 수 있다?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맞붙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맞붙는 부분을 뭐라 부른다고? 고정점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절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의미는 기의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입피항의 체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 아래에 신입피해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딱 맞붙는 순간이 생기고 딱 맞붙는 순간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분석 학자야, 내가 정신분석 상담사야. 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 언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기표가 나한테 툭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기표를 듣고 단어적 맥락 그대로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 밑에는 완전 다른 형태의 기유와 고정점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밑에 거대한 이 기의 개념의 이 세상은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탁 맞붙을지, 어디서 이렇게 탁 맞붙을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어느 순간 탁 맞붙는 순간 거기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밑에 있는 이 거대한 이 개념의 바다를 갖다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기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요, 뭐가 있어, 밑에? 요게 있잖아. 요게 있으니까 숨겨져 있는 거야. 요 부분을 만약에 무의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 언어의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에 입각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절대적이지가 않다. 기표와 기의는 정말 다양하게 결합할 수가 있다. 어떤 꿈을 하나 본다 하더라도 꿈이라고 하는 기표에 하나의 기의만 존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꾸고 나서 해몽책 보는 거는 망고 쓰다땡하는 짓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더불어서 이 사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자, 여기 기표가 있고, 여기 기회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고정점이 딱 붙는 그 순간, 요 순간에 고정점이 생기면서 의미화가 생긴다라고 하겠네요. 근데 이 의미화가 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여자를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사랑하는 여자 이런 걸 떠올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창녀를 떠올리는 걸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 사람의 거울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책을 보면은 의미화를 할 때는 상상계의 자정이 개입돼 들어와 가지고 이 의미화를 갖다가 오염시킨다 또는 뭐 왜곡시킨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돼요. 저 책들을 보고 있으면 이 전부 다 정신분석 책이에요. 전부 다. 자,
그렇게만 적혔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봐요. 왜 고정점이 다르겠어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보통의 남자들은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1도 없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컸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엄마, 평범한 아빠, 그냥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 그런 모습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하면은 그냥 평범한 여성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아이의 자아를 만들어낸 거울 이미지를 얘 대상이 되는 부모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거울 이미지를 그대로 나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여자란 말을 봤을 때 이상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경험점이 하나 딱 생기겠죠. 이상한 내가 뭐 N번방이나 뭐 아무튼 이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되게 많잖아. 걔들의 뭐 가정 환경이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대략 한번 때려 찍어 봅시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내가 인간 수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영화는 나오잖아요. 왜 인간 수업을 내가 보라고 하는지 알겠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뭐 인간 수업 예를 들어볼까? 뭐그 주인공 남자애 있잖아요. 가정 환경이 어때요? 엄마는 도망갔고 아빠는 또 도박쟁이에다가 가정 환경이 개판이야. 개판인 상태에서 얘가 거울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개판인 부모들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 상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도망간 여자, 도망간 엄마, 나를 버린 여자. 과연 여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자아상이란 말이죠. 그 자아상 또한 거울 이미지에 의해서 가져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자아는 다 달라요. 각자의 거울 이미지가 다 다를 테니까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울 이미지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상징계 안에서 자, 이 기호가 다 여자라고 하는 기표를 봤어. 근데 이것이 개념과 이제 이렇게 딱 맞붙는 순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 상상계가 개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이거를 보고 이제 오염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간단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상징계, 자, 이 거대한 이 구조가 인간에게 미치는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어느 지점에서 딱 붙을지도 알 수 없고 또 이 구조 자체를 또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생기겠어요? 인간이 상징계에 진입을 하는 그 순간, 그렇게 해서 주체라고 하는 것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그때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상징계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더 이걸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 나무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회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흐른다. 이거를 봤을 때 이것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것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한다? 흐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가 있고 이 단절의 선이 있다는 거 얘기했죠. 그러면은 간단하네. 이 아랫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어?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은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 기표는 뭐가 되겠어요? 징후가 되는 거예요. 신입향의 영역은 징후의 영역이고 신입피의 영역은 무의식의 영역이다. 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잘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잘 이해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이 두 개 일단 끊어. 이렇게. 자, 끊으라고. 자. 헷갈리면 안 돼. 자. 자. 요거는 그냥 언어의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의 특징 얘기했잖아요. 아까 불어 얘기. 자.
지표만 맨날 봉주를 해봤다. 나는 몰라요. 봉주? 나보고 니 참 못생겼다라고 하는 건가? 봉주? 니 참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가?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기회가 계속 어때요? 바뀐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고? 흐른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 구조가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한다면은 인간도 똑같지 않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인간도 똑같아요. 기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도 투란 거, 언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개념의 큰 바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씨, 나는 내가 너무 요사를 너무 자꾸 예를 드나? 근데 이게 제일 이야기가 되게 좋아요. 직관적이기도 하고. 자, 이거 가지고 또 막 시비 걸지 마세요. 자, 내 친구 얘기 하나 해줄까? 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 걔는 약간 여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었냐면은 약간 종처럼 생각했었어요. 진짜. 결혼을 했는데 맨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갖다가 똥 넣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그날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 10,000원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 고기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뭔지 압니까? 아, 내가 10,000원이라고 했어? 실수, 쏘리. 10,000원 아니에요. 1,000원이어서 1,000원. 내가 왜 이러냐. 1,000원짜리 한 장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원을 가지고 하루 살 수 있는 살림살이를 사야 돼요. 사야 되고, 그러니까 먹을 것 같은 거 말이죠. 사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돈을 남겨서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대요. 여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대요. 난 맨 처음에 그한테 무슨 뭐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미친놈. 걔가 왜 그런, 자, 걔가 그러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한 말을 한다거나, 그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표예요. 그러니까 꼭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하나의 기표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 밑에 그게 진짜 징후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놈의 진짜 생각이 뭐냐는 거지.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무의식적인 측면 안에.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무엇이 이 아이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을까? 확실한 거는 얘는요,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함께하는 사람, 동반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그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가지냐고. 그럼 얘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확실한 거는 자, 고정점이 나랑은 다르다. 왜? 나는 그 이유를 알죠. 친구였으니까. 걔 고을 이미지를 내가 알거든요. 부모님, 지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좀 알거든요. 정확하게 그 고을 이미지를 따고 온 거예요. 정확하게 그 고을 이미지를. 정말 부모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걔 어렸을 때 엄마한테도 장난 아니었어요. 뭐 엄마가 무슨 종인 줄 알았다 나 진짜. 너무 심하게 대하니까 엄마한테 내가 데리고 왔으면 뭐 고기만 다 쳐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좀 별로였어요. 좀 아무튼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다? 걔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병리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어떤 애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구조가 그대로 열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뭐 농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뭐 농담, 뭐 말실수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이랍시고 막 헛소리 하는 애들 있죠. 자, 농담로 겉으로 튀어나온 기표예요. 기표. 하나의 징후라고요.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기의가, 신입피해가 정말로 그 농담 그대로일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지. 뭔가 다른 쪽에 고정점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무의식은 뭐다? 아주 복잡하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상징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언어의 이 그물망, 이거는 자, 여기 내가 있어요.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나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다? 거대한 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요.
대타자라고 부르게 되죠. 왜 대타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었냐면은 인간은 타자를 하면 더 만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상계에서는 뭘 만난다고 했지? 거울 이미지를 만난다고 했죠. 거울 이미지에 비쳐있는 그 속에 있는 이미지도 결국 뭐다? 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울이 이렇게 있죠.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 비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내가 아니라 뭐다? 타인이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뭐다? 타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타자와 이 타자가 같네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구분 지어야지. 그래서 소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간단하지? 좋아. 자, 요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몰라, 이거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됐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뭐 나는 이때까지 내가 설명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다. 그래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고 되게 좀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한동안 다른 영상은 아마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다음 또 일단 내가 락강을 손을 대버린 이상에서는 나 이걸 끝까지 한번 가볼 거거든요. 이왕 이래 된 거 다시 내가 또 오랜만에 다시 또 공부 다시 또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이것도 또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이거는 저는 보통 뭐 수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 준비 안 합니다. 준비할 이유도 없고 또 준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정말 최소한만 준비를 해놓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직관에 많이 의지하는 타입이거든요. 나름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언젠가 한번 쓸데없는 소리 할 때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런데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따로 정리도 다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합니다. 아이고야, 벌써 시간이 우리 아들 하원할 시간이네요. 지금 4시 40분인데 5시 되면 하원이에요. 또 우리 하원하고 나면 나 또 밥해야 돼요. 밥해야 되고 밥하고 나면은 또 이제 아들하고 놀아주다가 또 뭐 그거 하죠. 지금은 또 빨래도 돌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아휴, 모르겠다. 자, 아무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끝.